작년 12월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배경은 언론이 너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유튜브에 열풍을 가져오게 했다. 또 제가 시작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또 하면서 좌파 유튜브 방송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의 유튜브 방송의 대세는 우파 유튜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서로 비방하는 일이 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하면서 다른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누구를 폄훼하거나 그렇게 해본 일이 없는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지나칠 정도로 TV 홍카콜라를 비난하고 욕설을 해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유튜브 방송 하는 사람은 보면 적은 딴 데 있는데 왜 TV 홍카콜라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지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어느 특정 세력에 기대어서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유튜브에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사에서는 내가 쳐다보니까 참 안쓰러워요. 초근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중에 가서 무슨 얘기를 또 하면서 변신을 할지 참 걱정스럽다. 나는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유튜브를 단 한 번도 욕하거나 비난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의 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하는 비난보다 TV 홍카콜라 비난하는데 더 열을 올리는 그런 방송을 보면서 난 저 사람이 정상인가? 또 내가 보기에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날 비난하고 욕질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냐.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더 이상 내가 참고 견디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공동의 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할 건 하고 비난할 건 해야지. 같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욕질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로 아군에 대한 총질이고 적군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다. 더 이상 그런 행동과 언사는 하지 말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악인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전의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경기도에 아마 소재지를 두고 충남 일대, 대전 충남 일대에서 연쇄 살인사건을 일으킨 사이코패스를 아마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보여지는데 영화 전체를 보면 조폭 두목이 피해자로 등장하고 형사하고 조폭이 합작을 해서 사이코패스를 잡는다. 물론 실제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넌픽션도 있었고 또 픽션도 추가해서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이코패스를 잡는 과정에서 조폭과 경찰이 합작을 한다는 것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였다. 난 그래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70년대에 유행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더티 해리죠.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더티 해리 시리즈가 한 4편 정도 있었죠. 있으면서 이것이 법이다. 그런 시리즈도 있었고 말하자면 어차피 미국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그 판에 LA 같은 데서 범죄는 창고라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더티 해리로 나오죠. 그 주인공은 범인을 체포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당방위를 가장해서 잔인한 범인들은 그대로 사살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법이다. 그런 취지죠. 그런데 내가 그 악인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한국 사회 사형제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니냐. 물론 사형 반대론자들은 피고인의 인격만 존중해서 사형시키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그런 논리를 내세웁니다마는 사이코패스 같은 흉악범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가장 최근에 발생한 그런 엽기적인 전남편 살인사건을 쳐다보면서 저런 사람이 유죄로 확정이 되면 꼭 살려둘 필요가 있겠느냐. 사회방위 차원에서 또 엄경 차원에서라도 사형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은 97년 12월 말 이래로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사형이 확정된 후에 재심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 기억으로는 6개월 내인가 아마 사형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하지 않고 엽기적인 연쇄 살인마들도 지금 교도소에 버젓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엽기적인 살인마 또 잔인한 그런 살인마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도 고려하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악인전을 보면서 정말로 법이 형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힘으로라도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악인전 그 영화의 결론을 보면서 나는 한국 사회의 엽기적인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 집행을 다시 부활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해봤습니다. 누구처럼 이상한 영화 한 편 보고 뭐 탈원전하자. 난 그런 논리는 아니죠. 그런 논리는 아니고 정말로 사회방위 차원에서 그리고 엽기적인 살인마는 과연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고 국가 세금으로 먹여 살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형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또 사형제도를 제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주장을 오늘 다시 해봅니다. 대통령께서 현충일 연설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 사회를 보수와 진보로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통합사회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국민통합을 처음 이야기한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또 덧붙여서 김원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이 되어 일제와 싸우고 이후 국군의 뿌리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직후에 좌파 세력들을 중심으로 김원봉 서운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왜 대통령이 하필 이 시점에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띄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의도를 말하기 전에 김원봉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하는 게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일제시대에 어열단을 만들고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건 확실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6.25 전쟁의 전범입니다. 그리고 북한 김일성과 권력투쟁을 하다가 1958년도인가 아마 북한에서 숙청이 되었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예국 열사령에는 못 간 사람이죠. 말하자면 김일성과 권력투쟁 속에서 숙청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김원봉에 대해서 국군의 뿌리라는 이런 말까지 사용을 하면서 좌파들은 서운을 해야 된다. 군장을 줘야 된다. 그런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총극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수 우파 정권을 전부 친일 정권, 친일 세력으로 몰고 이제는 김원봉까지도 지금 띄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죠. 참 이 정권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항일운동에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그게 잘못된 판단이다. 1945년도를 기점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가 됐고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가 됐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다 생겨버렸죠. 북한이야 결국은 91년도에 유엔 가입하면서
세계로부터 이제 그때야 나라를 인정받은 그런 격이 됐지만은 1945년도를 기준으로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김은봉은 적이죠, 적이고 김은봉의 항일 경력으로 굳이 훈장을 주려면 북한에서 줘야 되겠죠. 북한은 김일성이가 15년 동안 항일 투쟁을 한 그 역사 그 하나만으로 지금 해방 이후에 70년 이상 대대손손 집권하고 있는 그런 봉건 영주 국가일 거예요. 김은봉에 대한 서운을 하려면 북한에서 하는 게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부적절하고 어느 도다이죠. 그런데 왜 대통령이 김은봉 이야기까지 하면서 항일 투쟁에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그것은 이정권 출범 이래 줄곧 주장하는 북한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정통성 문제를 보면 해방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또 87년도 제정된 헌법에도 보면 한반도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렇게 하면 남북 연방제가 되기 어려우니 북한의 체면을 살려줘야 된다. 남북이 공히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건국을 1919년도 상해 임시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죠. 결국 김은봉에 대한 서훈 문제는 북한의 정통성 문제하고도 그대로 부합하는 그런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자기들이 종국적으로 목표를 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하고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은봉 문제를 또 끌어들였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행히 청와대에서 서운할 생각이 없다. 훈장을 줄 생각이 없다. 그렇게 발표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만은 문제의 소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좌파 정권의 전형적인 특징인 치고 빠지기 한번 띄워보고 아직은 아니다 하면 발 빼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남북 연방제 나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방을 하려면 체제가 같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연방을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로 연방체제 하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면 남북이 같은 체제여야 한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북한은 공산주의 봉건 영주 체제라면 이건 연방 자체가 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서 좌파들이 통상 치고 빠지는 그런 수법인 김은봉 띄우기 전략도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북유럽 삼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 북유럽 삼국이죠. 지금 북유럽 삼국에 가면 참으로 관광하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밤이 되면 북극에 오로라가 나타나고 또 겨울하고는 달라서 얼마나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할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6, 7월에 북유럽 3국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환상적이라고 그래 추천을 쭉 했는데 저는 아직 북유럽 3국을 방문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무엇을 주제로 방문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북유럽 3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원래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정상회담은 일반 회담하고 달라서 테마가 있어야 되죠. 거기 가는 그 나라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유럽연합을 방문을 해가지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북한 제재 완화하는데 도와달라고 외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돌아다니면서 북한 제재 해제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아냥됐죠. 원래 제재 해제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죠. 유럽연합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려고 하는데 그 압박이 통할 리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외교죠. 두 번째, G20 회의를 하면서 아르헨티나를 가면서 지구 반대편으로 역으로 가셨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역으로 가는데 불과 30분밖에 더 안 걸린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역풍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 이상 더 걸리는 지구 반대편으로 한 바퀴 돌았죠. 체코로 가서 또 유럽을 통해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가셨죠. 그렇게 가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간 목적은 체코의 북한 대사 김평일이한테 혹시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달러를 주러 간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의혹 제기한 일도 있었죠. 그리고 기로에 뉴질랜드를 돌아오면서 또 뜬금없이 뉴질랜드 수상에게 북한 제재를 해제하는 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는 또 거절당한 일이 있었죠. 지난번에는 또 캄보디아 등 브루나이하고 동남아 3개국을 또 방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남아 3국 방문을 할 시점이 그때인가? 혹시 따님 만나러 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의혹 제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했죠. 이번에 북유럽 3국 가는 거는 참으로 나는 왜 가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와중에서 미국은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하자고 요구를 하고 중국은 또 화해를 미국이 압박하는데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미중 무역 전쟁에 끼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이 대한민국의 입장이죠. 또 북핵을 두고 트럼프와 볼턴이 또 갈등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주변국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중심축을 이루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를 통해서 북핵 문제와 통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그럴 때 한겨울에 가면 볼 것이 없는 북유럽 3국에 오로라 보러 가느냐, 이런 비난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에 꼭 가셔야겠다 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갈 때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 한번 면밀히 보고 오십시오. 스웨덴은 근대국가 성립하고 난 뒤에 노르웨이를 100년간 식민 지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노벨 평화상을 만들 때 다른 모든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 이런 것은 스웨덴에서 결정을 하지만은 평화상만큼은 노르웨이 노벨 평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과거 스웨덴이 노르웨이를 100년간 지배한 데 대한 참 이제는 잘 지내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고 노벨 평화상만큼은 스웨덴 한림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르웨이에서 정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100년간 지배 피지배 관계에 있었던 스웨덴 노르웨이가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선진국이 되었는가, 그걸 좀 공부하고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한일 관계에도 일제 36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풀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오십시오. 북극에 가셔서 또 북유럽 3국 가셔서 밤에 오로라 보면서 거기만 심취하지 마시고 정상 외교는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 외교는 외유나 유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북유럽 3국 가시거든 오로라도 구경하시고 좋은 경치도 구경하시고 부디 돌아오실 때는 스웨덴, 노르웨이가 화해를 한 그 모델을 가지고 오셔서 한일 관계가 제대로
풀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